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는데요. 대통령실은 11일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인 10일 하루 동안 무려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 이른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밝혔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약 9,500건, 대통령 공식 이메일로 약 1,400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추천제 접수 현황입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 건입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천이 가장 많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윤석열 시절 최대 적폐로 남은 검찰 권력을 바로잡고 국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을 책임질 인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접 제도를 발표하며 주요 공직 인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천 방법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하거나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요. 국민 참여의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실제로 등용할 경우 어떤 검증 절차가 이뤄질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세부 프로세스는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추천 결과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살펴보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추천제가 본격 시행되자마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준석입니다. 과거 대선 기간 내내 여가부 폐지를 외쳤던 본인이 국민추천제 첫날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되며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 건데요. 또 여기에 이준석은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젓가락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데요. 해당 발언은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에 대한 모욕적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4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라는 온라인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어 단 엿새 만에 50만 명 이상이 국회의원 제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는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 동의자 수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이 정작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된 상황은 단순한 농담이나 해프닝이 아닌데요. 이는 국민이 정치인의 과거 언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집단적 풍자이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한 추천자는 여가부 없앤다고 그렇게 외쳤으니 직접 가서 없애보시라며 냉소적인 추천 사유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준석은 여가부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 대상이라 주장했던 인물인 만큼 여가부 장관 추천은 철저한 정치적 반어법이자 국민적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풍자가 단순한 온라인 밈으로만 소비됐겠지만 이제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정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이준석 여가부 장관 추천은 유머와 비판, 시민 감시가 결합된 국민 참여 정치의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국민 참여 인사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데요. 권력의 구조를 바꾸고 통치의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본질적 개혁의 시도입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가 국민의 눈앞에서 공개되고 평가받고 참여까지 가능해졌는데요. 국민 추천제는 아직 완성된 제도는 아니지만 향후 검증 절차, 법적 기반, 추천의 실효성 등을 포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고 그 시작부터 국민이 압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진짜 일꾼을 찾는 시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제도화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대한민국 정치 인사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치인을 기억하고 비판하고 희화화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직접 제도를 통해 행사하는 국민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민심이 곧 인사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된 건데요. 이 새로운 길에 이재명 정부가 서 있습니다. 해당 관련 법안은 첫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둘째, 공소청 신설 법안, 세 번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그리고 네 번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입니다.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4개입니다.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또 김용민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 공소청 신설 법안,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4개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과연 어땠습니까?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최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칼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검찰의 권한을 둘러 쪼개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만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국힘당은 적폐청산 시즌2라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3개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과거처럼 머뭇거리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개혁 시도는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개혁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그것을 정치적 자산 삼아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흐지부지 됐고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우리는 이걸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치검찰에게 당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4년 6개월 만에 다시 들고 나온 개혁안은 훨씬 구체적인데요. 경찰과 공수처 외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조정기구도 둔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자 따로 내란 사태 수사에 착수했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속도가 압도적인데요.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개혁안을 주도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수년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만큼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며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 법안에 대해 3대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없애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복수 정치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의외로 정작 검찰 내부는 조용한데요. 2022년 4월 윤석열 취임 직전 검수완박이 추진됐을 당시에는 댓글 수백 개가 달리고 릴레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아예 검찰청 해체 법안이 나왔는데도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와중에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경찰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 나온 이 의혹은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도입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알아서 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검찰의 민낯인 겁니다. 대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부에선 사면 보도자료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조용히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제로 3개월 내 통과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있는데요. 3대 특검이 끝난 뒤에나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검에는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정권이 그 검사를 특검에 파견해 수사를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은 지금까지와는 결이 완전 다른데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쳐 세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검찰개혁은 훨씬 구체화됐고 전략도 정비됐습니다. 3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조직을 재편하고 개혁안을 보다 탄탄히 준비할 시간이 생긴 셈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며 검찰을 향해 쏘아붙였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년 7월 김건희의 황제조사 논란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사후에야 보고를 받았고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부인 조사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사과했는데요. 그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검찰이 윤석열과 그 배우자 앞에서 침묵하고 눈치만 봤던 대가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해 날아들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탐하지도 권력의 방패가 되지도 않을 텐데요.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장을 봐야 합니다.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나온 아주 굵직한 정책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국민추천제, 또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이 두 가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정책 하나 바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 운영 방식이나 또 시민 참여 방식 자체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라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국민추천제부터 볼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고위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이거잖아요. 네, 온라인으로요.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네, 저도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11,000건이 넘었다고요. 네, 11,324건.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어느 자리에 추천이 몰렸냐는 거죠? 아, 맞아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 순서였죠. 그렇죠. 이걸 보면 지금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검찰개혁 그리고 복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인물 추천 이거를 넘어서서요. 인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 참여를 늘리겠다. 이런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과거에는 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참여기를 열었다. 여기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추천하다 보면 혹시 좀 인기 투표처럼 되거나 전문성보다는 그냥 인지도 높은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거죠? 과거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분 있잖아요. 이준석 씨. 네네. 그분이 여가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거예요. 정말요? 추천 이유가 뭐였을까요? 추천 이유가 더 재밌어요. 여가부 없앤다고 했으니 직접 가서 없애보시라. 약간 이런 식의 좀 냉소적인 이유였죠. 하하, 상당히 도발적이네요. 네, 이걸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요. 네. 신인들이 정치인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일종의 풍자, 비판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유마와 감시가 결합된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물론 추천된 사람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 보완점들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도 국민 목소리가 인선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시민참여 확대 얘기에서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넘어가 보죠. 검찰개혁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만들어서 수사를 맡기고 법무부 아래에는 공소청 이걸 만들어서 기소만 전담하게 한다. 이런 구상이죠.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과거 검찰 개혁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소위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권, 기소권, 이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다 쥐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문제의식, 이게 계속 있었죠. 네, 특히 자료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좀 불균형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시도가 좌절되고 오히려 그때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된 상황, 이걸 검찰 쿠데타로 보는 시각도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런 인식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더 근본적인 카드를 꺼낸 거고요. 그런데 정부 출범하고 일주일 만에 법안이 발의됐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입법 폭주다, 복수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이 속도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속도 자체는 양날의 검이죠. 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너무 서두른다, 졸속 추진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2022년에 소위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하려고 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요. 그때는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분위기 정말 험악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요. 오히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의혹, 예를 들면 경찰 마약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런 거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고 있어요. 약간 새 정부의 자세를 낮추는 듯한 모습이죠. 정말 의외네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권력 구도 하에서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순탄하게 갈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당장 지금 진행 중인 특검들, 김건희 여사 특검 포함해서 3대 특검 수사랑은 또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건지, 그리고 정말 3개월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이런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죠. 하지만 과거 시도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국민추천제는 인선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넣으려는 시도이고, 검찰개혁안은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검찰 권력 구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 다 결국 참여와 견제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막 첫 발을 뗀 거니까요. 이 제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또 우리 사회 시스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평가가 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영역, 예를 들면 고위직 인선이나 권력기관 개편 같은 데도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말이죠. 그리고 권력기관의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변화를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